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권력욕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반국가 세력은 정작 다른 곳이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단 날선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정을 넘겨 9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번 수사를 광란의 칼춤이라 비난하며 자신은 그저 순진한 바보였다고 강변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고됐습니다. 다시는 군과 공권력이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의 K-베트남밸리 조성 계획에 대해 잠시 후 봉화군 미래전략과 석규동 전략사업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해 자동차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빌리티라고 하던데요. 어떤 네. 점에서 이 세 가지가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의 자동차는 예전의 기계 부품의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심지어는 이제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새 자동차는 전기 전자 시스템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면서 아주 똑똑한 이동수단, 모빌리티도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 도로를 위한 달리는 자동차, 또 로봇도 있을 거고 험로나 특수한 지형에 움직이는 특수한 이동수단도 있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안 나와 있지만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도 곧 등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똑똑하고 혼자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무인 운전하는 이러한 안전한 시스템,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바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급변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가전전시회 CES가 열렸는데 올해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나요? 역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세계 가전전시회 CES는 이 연초에 열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네. 미래의 어떤 기술 발전을 알 수가 있는데 가전전시회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은 기본적으로 전시를 하고 약 7, 8년 전부터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는 뜻에서 자동차가 전시가 많이 됐어요. 네. 전체 약 30%가 자동차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자동차가 다 사라지고요. 아이고. 전기차 같은 거는 중국 업체만 전시를 하고 국내에서 현대차 같은 데도 자동차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전시했어요. 네. 로봇 중에서도 뭐 우리가 말하는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도 있지만 휴머네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네이드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직립보행하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휴머네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똑똑한 로봇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뭐 주가도 반영될 정도로 이슈화가 됐던 것이 바로 로봇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휴머네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네. 일상생활에 보급하는 건 물론이고 산업 현장에서도 뭐 어려운 곳이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 투입해서 이 실질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머네이드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슈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로보빌리티가요. 사실 네. 이 용어가 뭔지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떤 점에서 기존 개념과 다른 건가요? 일단 신조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로보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건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쳐서 특수한 지형에 움직이는 로봇을 우리가 이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서 일반 자동차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는 포장 도로라든지 온오프 로드에 다니는데 뭐 계단이라든지 특수한 지형, 이동수단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걸어간다든지 특수한 그 바퀴라든지 특수한 지형 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도 곧 등장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휴머네이드 로봇 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특수한 홈 내에 움직이는 이런 것까지 등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포함을 하니까 사람과 같이 똑똑한 또 자기가 판단해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이게 일반 평화로운 곳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장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미래 영화 보면은 사람이 투입 안 되고 로봇끼리 싸우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격으로 사람이 제어하고 이러한 미래의 로봇 전쟁에 대한 것들은 벌써부터 이 전쟁터에 벌써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각 분야에서 응용하는 것이 로봇뿐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로보빌리티의 확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확대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이른바 뭐 피지컬 AI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네. 기존 인공지능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응용이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인공지능 지금 뭐 컴퓨터에 쓸 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인공지능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지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상자 또 휴대폰이라는 상자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응용을 했었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온 걸 피지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있는 상자 속에 있는 일정한 공간에서 외부로 튀어나와서 어떤 형태,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걸 피지컬 AI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휴머네이드 로봇 같은 거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휴머네이드 로봇의 머릿속에는 바로 피지컬 AI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에도 집어넣어도 피지컬 AI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일정한 공간에만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에서 각종 움직이거나 각종 응용할 수 있는 거에 직접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이 총체적인 부분들을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이러한 피지컬 AI라는 용어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쓰일 용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중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나요? 중국은 공포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오. 이번에 CES에서도 대규모로 가장 많이 전시된 게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어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장면들 많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 권투하는 격투기를 하는 로봇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행위를 사람 이상으로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직접 어려운 곳이라든지 난이도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집중적으로 반복 행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에 네. 일반 뭐 현대차 같은 데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게 있고요. 네. BMW는 공장에 피규어 AI라는 모델, 벤츠는 아폴로 이런 모델들, 또 중국의 BYD나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향후 한 2년 정도 이후에는요, 산업 현장에 사람을 대신해서 24시간 혼자서 모든 부품 분류하고 또 조립하고 또 검사하고 이런 로봇이 일반 자동화하고는 틀리게 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허. 이게 이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간 후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과 같이 이 배터리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충전하는 로봇도 있는 반면에 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본인이 한 4시간 정도 일하면은요, 메인 배터리를 교체를 할 때 자기가 가슴이나 아니면 등에서 배터리를 열고 배터리를 자체 본인이 교환을 해요. 로봇 오. 자체가요. 와. 혼자서 로봇 배터리가 모여 충전돼 있는 로봇 배터리 있는데 가가지고 네. 내 가슴에서 배터리를 빼내고요. 어허.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다시 가서 일합니다. 오. 사람이 개입을 안 해요. 와하.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보면서도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네요. 예전에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잖아요. 네. 뭐 10년 전에 나와서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터미네이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본인 인공지능이 없앨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인류를 없애기 위해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멸살을 시키고 남아있는 인류를 이 자기 복제의 로봇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하는 게 터미네이터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난 이런 지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쟁을 피는 이런 시리즈가 영화로 제작됐었는데 이게 40, 5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이 앞으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세계적 명사가들이 저명학자들이 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외계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향후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보편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로봇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끔찍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또 2029년과 2030년을 대변 협의 시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데 왜 이 시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나요? 그거는 지금부터 한 4년, 5년이 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 시기가 되면은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해결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해결되는 들어서 시점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 또 일반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뭐 보편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9년 30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배터리에 대한 것들도 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쯤 되면은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 같이 안전한 배터리가 보급하는 시점. 또 전기차도 지금 보조금 받고 내연기관차보다 약 1.3배에서 1.5배 아직도 가격이 고가지만은 이 시기에는 가격이 똑같은 전기차가 나오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전기차 시대로 본격 진입하는 한 해. 그리고 뭐 말씀드린 자율주행도 레벨4가 나오면서 네. 운전자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레벨4가 본격 등장하는 해가 2029년 3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다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관세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이 FTA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어떤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9년 30년이 모든 이 폭발점이다. 인공지능도 일단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때가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이 해결 방향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여기를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보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 개인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이 복합적인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용어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보면 음식점에 서빙 로봇, 옛날엔 신기했는데 이제는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4, 5년 이후에는 가정집에도 로봇을 많이 둘 거예요. 중국에서는 1,000만 원 미만의 로봇을 벌써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 그리고 네. 고령화 시대에서 심심하지 않게끔 말을 주고받고 뭐 이런 말상대도 되는 로봇 벌써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요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연쇄 등본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어도 교육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해서 첨단 기술, 차별화되고 특화된 기술을 통해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정부는 또 뭐 배터리나 전기차,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업에다 맡길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어주고 이제는 산학 연관,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간의 싸움이 돼가고 있어요. 주도권을 쥐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야별 역할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의 몇 년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더욱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9년 30년이 대변혁의 시기가 될 만큼 주도권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6시 24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봉화군의 새해 계획 알아봅니다. 봉화군에서는 K 베트남 밸리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을까요? 봉화군 미래전략과 석규동 전략사업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미래전략과 전략사업팀장 석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K 베트남 밸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네. 봉화군의 K 베트남 밸리 사업은 군정의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봉화군은 베트남과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왔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이 안에 들어갈 주요 콘텐츠들도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봉화군이 최종 선정되어 총 12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K 베트남 밸리의 마중물인 연계 관광개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단순히 봉화군만의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는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까지 성장시켜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와 경제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봉화군이 왜 베트남의 성지로 불리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봉화군과 베트남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봉화군과 베트남의 깊은 인연은 약 800년 전 13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였던 이 용상이 국난을 피해 고려로 망명했고 이후 고려 왕실로부터 대몽 항쟁의 공으로 화산 이시성을 받아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 중 일부가 바로 우리 봉화군에 자리를 잡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리 왕조의 후손인 이장발 선생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순국했는데 그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충효당이란 별당이 봉화에 세워졌습니다. 이 충효당은 베트남 왕실 후손이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런 역사적 인연은 1990년대 중반 화산 이씨 후손들이 베트남을 직접 찾아가면서 봉화가 베트남인들에게도 마음의 고향이 되어 지금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의 성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봉화군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오랜 교류와 우정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소중한 역사적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인연입니다. 지난해 8월에 국내 최초로 베트남 최고의 위인인 리태조 동상이 봉화에 세워졌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봉화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작년 8월에는 국내 최초로 리태조 동상이 봉화에 세워졌습니다. 네. 개막식에는 베트남 외교부 차관님과 주한 베트남 대사님이 직접 참석하셨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베트남 현지 언론과 SNS에서도 크게 달아졌는데요. 머나먼 한국 땅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조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 후손들이 800년 넘게 뿌리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베트남에서는 봉화를 한국 여행 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 국내에 있는 베트남 이주 배경인들에게는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담 시 국빈 방문한 베트남 또롬 당 서기장에게 K 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화산 이씨의 근황을 군수님이 직접 설명하였을 정도로 베트남 정부가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간 교류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현지 지식인들도 봉화의 충효당이야말로 베트남 역사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 같은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봉화군이 한 베트남 역사 연구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봉화군이 한 베트남 교류와 우정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봉화군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상 제막과 같이요.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상량식도 열렸는데요.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예, 지난 8월 리태조 동상 제막 행사와 함께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상량식을 치르고 지난 9월에는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네. 이곳은 K 베트남 밸리 사업의 출발점이자 두 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단순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봉화군과 베트남이 함께하는 교육, 일자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핵심 소통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문화를 나누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류의 터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이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현재 봉화군이 추진 중인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은 K 베트남 밸리라는 엔진에 강력한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특구로 지정되면 봉화군만의 특화된 사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축 같은 기존의 까다로운 규제를 한층 완화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오는 전문 인력이나 유학생들이 봉화에 더 쉽게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절차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대형 병원 건강검진센터나 리조트 같은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각종 세금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므로 앞으로 각종 국비 지원이나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베트남의 현지 기업 자본까지 봉화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교재 특례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강점, 장점들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봉화군도 인구 감소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K 베트남 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1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K 베트남 밸리는 단순히 관광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라는 봉화군의 절박한 고민을 풀기 위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글로벌 정주 모델로 설계됐습니다. 먼저 기존은 주민등록상 인구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봉화에 머무르고 소비하고 활동하는 생활 인구가 눈에 띄게 늘게 됩니다. 네. 국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그리고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관광객들이 봉화에서 제2의 고향을 느끼며 꾸준히 찾아오게 만들어 이분들이 봉화 곳곳에서 숙박하고 먹고 즐기는 소비활동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 리조트와 숙박, 건강검진센터,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면 그동안 봉화에는 없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전에는 농업이 일자리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호텔, 리조트 운영, 베트남 전통 음식점, 박물관 가이드, 의료, 행정, 교육 분야 등 서비스와 전문직까지 아울러 젊은 층의 유입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다문화 인재들에겐 최적의 기회가 되고 이런 인재들이 모이면 기업도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K 베트남 밸리는 봉화를 지방의 작은 군에서 한배 교류의 수도로 성장시키는 지방 소멸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트남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한국 도시가 되면 젊은이와 기업, 새로운 투자와 활기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선순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2033년 완공을 향한 아주 긴 여정인데요. 끝으로 봉화 군민들과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화는 그 위기를 글로벌 교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2033년 교육과 관광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로 활기가 넘치는 봉화는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 될 것입니다. 800년 전 맺어진 인연이 오늘날 봉화의 내일을 여는 거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봉화가 한국 베트남 교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정치자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K 베트남 밸리 조성 등 봉화군의 새해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미래전략과 석교동 전략사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최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다시 이 상승 재가동을 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6.8%로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37.8%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연유로 2.7%포인트 올랐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외교로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일본으로 간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 내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죠. 그만큼 연이어서 지난주에는 한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는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두 국가라고 하면은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네. 1월에 바로 연이어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 외교 성과로 이른바 실용 외교의 꽃을 피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환대를 받고 일본에서도 드럼을 치면서 환대를 받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받은 캐대언, 그리고 대한민국이 낳은 전 세계적인 뮤지션 BTS의 음악을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함께 드럼을 치면서 꿈꾸었던 그 꿈을 이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외교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 이 짧은 방일 일정이지만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이 이례적인 환대 장면을 여러 남겼는데요. 특히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극진히 환대했는데 여기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 보시나요? 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충돌을 합니다. 중일 충돌의 배경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인 대만입니다. 미국이 이 대만 방어를 가지고서 대만의 안보를 가지고서 중국과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죠. 네. 바로 이른바 G2 미중 간의 충돌의 그 경계 지점에 대만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양안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어떤 누구든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대만에 대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 이게 뭐냐면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나서는 경우 전면전에 미국과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중국의 심기를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고래 싸움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 가운데 놓여 있는 국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해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환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에 이 호텔로 직접 영접을 가면서 환대. 드럼까지 치면서 환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양다리 걸치기 외교는 아니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외교를 통해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 좋은데 마침 지금 중국과 일본의 충돌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반사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이 외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안경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안경 끼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안은 뭐냐? 안보죠. 경은 뭐냐? 경제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도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 그럼 여기에 한미일에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잖아. 안보의 협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죠. 경제는 뭡니까? 요즘 경제의 대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협력을 하자. 일본도 무지막지하게 기술이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협력을 하자. 이건 뭐 우리로서는 일본과 AI 협력을 한다. 이거는 이제 닭 먹고 꿀 먹고 다 되는 거죠. 마지막에 무는 뭐냐? 결국 문화교류거든요. 네. 이 문화교류에 뭐가 들어갔냐? 항상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또 안동은 서해 류성룡의 유산이 있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좀 진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이번에 뭡니까? 조세이 탄광. 네. 이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서 좀 여러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좀 양쪽이 다 협력을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조세이 탄광 사고가 뭐냐면 1942년이니까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일본 우베이시에 위치한 조세이 탄광이 수몰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한국인과 일본인 10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희생에 말 그대로 우리 강제징용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인이 희생당하지 않았느냐. 이걸 제대로 좀 조사를 하죠. 이거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전된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문은 문화인데 일본과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바로 이 과거사고 중국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한한령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과거사 문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외교 살펴봤는데 정치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네. 최대 정치권 현안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었을 텐데요. 사형을 구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일단은 예상을 했던 결과죠.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이름부터가 내란 특검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번에는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검찰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럼 검찰에서 내란 특검이든 검찰이니까 검찰에서 구형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 내란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형, 두 번째는 무기징역, 세 번째는 무기금고. 그런데 이제 무기금고는 강제노역, 징역이 없는 것, 이건 아예 처음부터 배제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 6일 날 논의를 할 때 무슨 일각에서는 전두환과 비교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내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내란 특검으로 규정을 하고 들어간 재판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사형으로 기착될 수밖에 없다. 왜? 무기징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검찰 쪽에서 특검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것은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역대 또 최대의 범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이 내란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또 구형을 받은 경우도 이제 사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 선고는 아닙니다. 네. 판사가 내린 결과는 아니고 검찰이 내리는 형량입니다. 이것은 사형으로 될 수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구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구형이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는데요. 김 의원이 재심을 그렇죠. 청구했거든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면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론이 좋아져서 김병기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그러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이런 정치 이슈를 볼 때는 여론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그 부분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계속 의혹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른바 강선우 의원 이제 무소속이 됐죠. 탈당을 했으니까 사이에 이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서울시 의원입니다. 관련된 공천원금 수수 의혹까지 이 김병기 의원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빠져나가기는 또는 이걸 헤쳐나가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의 입장을 분석을 해보십시오. 당으로서는 여론이 의식이 되는데 최고위원회의든 또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의원이 너무 억울하다. 네. 제명은 너무 과중하다. 과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러기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집권 여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정치 이슈를 분석할 때 청와대의 반응이 어떤지 이제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로 명칭이 바뀌었죠. 네. 청와대에서 이거 손댈 수 있을까요? 손 못 댑니다. 너무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 공천원금 수수 의혹이라는 것이 전개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일종의 황금폰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음모론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밝혀졌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뚜껑이 열렸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보십시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연루되어 있는 이 황금폰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스스로 연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지금껏 정치권에서 이런 뭔가를 지고 있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고 있다고 해서 당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어렵다. 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결론적으로 이 이슈를 분석하자면 김병기 의원에게 윤리심판원에서 내려진 이 제명 의결 처분은 되돌이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이 이야기를 지금 정치 12단인 이제 13단으로 올라갔나요?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재심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체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만 조금 더 지체될 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대세 여론을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요. 윤리위원회가 밤사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거든요. 이른바 네. 뭐 기습 제명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참 이게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게 배종찬 소장 이 분석 들으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되는데 우리 안동역에서 노래도 하시면서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네. 그럴 기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무슨 사형 구형도 있었죠. 김병기 의원 관련된 건도 있죠. 지금 그렇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전격 일종의 심야에 새벽 1시에 내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명도 있고 출당도 있고 당원권 정지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중중중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네. 이건 뭐냐면 결국 깊은 내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장안몽이 아니라 장안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의 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하염없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을 수만 없고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6월 달에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이 내용과 대치 국면이 그냥 씻어져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보십시오.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명히 이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네.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민주당과 경쟁해야 되는 뭐 대구든 아니면 경북이든 수도권이든 PK든 그런 국민의힘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내일이든 또 모레든 끝날 수가 없는 그 내용으로 더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다분히 이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다분히 한동훈 전 대표의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장동혁 대표로서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의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대응을 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점입 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를 두고 내홍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